호텔 그룹의 30주년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7살 소녀가 보안 요원들을 뚫고 달려와 여회장 차소연의 드레스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아이 손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내려다본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어요. 끝이 시커멓게 그을린 낡은 펜. 아줌마가 여기 대장이에요? 제발요. 바닥에 엎어진 소녀가 덜덜 떨며 소연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전 죽은 남편과 함께 사라졌던 유품. 그걸 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연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안부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넝쿨지에 굴러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엎드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꼭 쥔 작은 손이 온몸으로 떨고 있었어요. 소연의 시선은 그 손 옆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져 멈춰선 만년필로 향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쪼그려 앉아 펜을 집어드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소연은 숨을 참은 채 펜을 들여다보았어요. 끝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몸통 여기저기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한쪽 면은 열기에 눌려 살짝 일그러져 있었어요. 불 속에서 살아남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은 그 상처들을 뚫고 곧장 펜 뒷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 옆 아직도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 2글자. 강은호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어요. 결혼 5주년 기념일, 소연이 수개월을 고민하며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펜을 어디를 가든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펜을 꺼내 손편지를 써주던 사람이었거든요. 7년 전 차가운 낭떠러지 아래에서 남편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고 소연이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유품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지만 떨림이 멎지 않았어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빈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려 있었지만 소연의 눈에는 아이의 얼굴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소연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공기가 폐에서 통째로 빠져나가는 소리였어요. 보조개였습니다. 울고 있는데도, 겁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는데도 두 뺨에 쏙 파인 그 2개의 보조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선명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소연은 7년 동안 그 보조개를 딱 2군데서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그리고 영정 사진 속 남편의 얼굴. 위치도 깊이도 심지어 울 때 더 선명해지는 그 버릇까지도. 이 아이는 그 보조개를 그대로 복사해온 것 같았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뺨으로 향하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어요. 소연의 머리가 하얗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매가 보였어요. 살짝 처진 눈꼬리. 소연이 7년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밤마다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던 그 눈. 이마도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 이마 한가운데서 둥글게 솟아오른 그 선이 소연이 7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입을 맞췄던 바로 거기 있었어요. 이 아이는 소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숨이 멎었어요. 7년 전 그날 밤 수술실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날 잃었다고 소연이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소연의 드레스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시선이 아이의 손으로 내려갔어요.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작은 손. 새끼손가락이 살짝 바깥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과 똑같은 버릇이었어요. 소연은 그 손 하나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입술이 터질 것처럼 떨렸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소연의 귓가에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어요. 강은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그 다음 순간 미칠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은호. 7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빈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매일 밤 수면제를 삼키며 죽지 못해 버텼던 그 이름이었어요. 텅 빈 관을 붙잡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던 장례식장의 냄새까지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소연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의 뺨이 불처럼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뜨거운 뺨을 두 손으로 느끼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품으로 끌어당겼어요. 흙냄새, 낡은 첫 냄새,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들의 가장 깊은 안쪽에서 소연이 7년 동안 꿈에서만 맡아왔던 무언가가 희미하게 스며 나왔어요. 남편의 살냄새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맡을 수 없다고 믿었던 냄새가 이 아이의 온기 속에 섞여 있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뚝뚝. 울음을 삼키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먼저 흔들렸어요.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저 애가 미쳐서 하는 소리다. 당장 처리해. 차악수였어요. 귀빈들 사이에 서 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60살의 부회장, 소연의 작은아버지. 늘 기름진 여유를 얼굴에 달고 다니던 그였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는 순간 울음을 삼켰습니다. 먹먹하고 뜨겁던 가슴 한편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낚아채려는 손이 뻗어오는 순간 소연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를 등 뒤로 감싸 안고 경호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몸에 그리고 이 아이 몸에 손 떼는 자는 내가 직접 매장시켜버리겠어요. 파티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멈췄고 샴페인 잔을 들던 손들도 굳어버렸어요.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소연의 옆에서 다가왔어요. 최 실장이었습니다. 58살 선대 회장 때부터 이 가문을 모셔온 사람이었어요. 남편 운호와도 각별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겁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가 어디서 벗겨졌는지도 몰랐어요. 드레스 자락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맨발에 닿았어요. 파티장을 가로질러 긴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차악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품 안에서 가빠지는 아이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차 뒷좌석에 아이를 눕히고 옆에 올라탔습니다. 아이의 손이 소연의 손 위로 힘없이 겹쳐졌어요. 불처럼 뜨거운 작은 손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남편의 손을 닮은 새끼손가락이 소연의 손등을 간지렸습니다. 소연이 아이의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한 건 그때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구겨지고 빗물에 젖어 반쯤 뭉개진 종이였어요. 철거 개고장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소연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뒷면에 볼펜으로 눌러 쓴 메모가 있었어요. 오늘 밤 철거. 5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차악수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소연의 온몸이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이가 이 개고장을 들고 파티장까지 찾아온 것도 오늘 밤이라는 기한도 어느 것 하나 우연일 리 없었어요. 운전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 실장이 사이드 미러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장님,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나 확인도 못하고 또 잃을 순 없어요. 제발요. 세단이 빗길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소연은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어두운 밤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만 있어 달라. 제발 사람만 있어 달라. 그 기도만이 빗소리를 뚫고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소연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이미 굴착기의 굉음이 철거촌 하늘 아래에서 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밤이 끝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세단의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 유리를 때리는 빗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어요. 소연은 뒷좌석에서 지우의 손을 꼭 쥔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보았어요. 열이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아빠. 잠꼬대였어요. 가느다랗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아파. 소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뾰족한 것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고열 속에서도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파티장까지 혼자 달려오던 그 작은 발로 이 어둠 속 빗길을 얼마나 오래 걸어왔을까요?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열기가 소연의 가슴팍을 태울 것처럼 뜨거웠어요. 소연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살아있어야 해. 제발 살아만 있어야 해. 한편 호텔 36층 집무실에서는 차악수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소동이 벌어진 지 이제 30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느긋했습니다. 넥타이를 살짝 풀고 창가 쪽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마치 오늘 밤이 그냥 평범한 저녁인 것처럼 와인을 홀짝거렸어요. 창밖으로 빗속을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짧게 말했어요. 방해물은 다 밀어버려라. 오늘 밤 안에 끝내. 전화를 끊고 다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흔들렸어요. 차악수는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기 직전의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카 사위를 절벽으로 밀어냈을 때도, 갓난아기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때도 저 얼굴은 저랬을 거예요. 소연이 이 표정을 보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소연은 몰랐습니다. 그 지시가 내려진 순간 철거촌 하늘 위로 굴착기의 엔진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세단이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접어든 건 그로부터 몇 분 뒤였습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소연이 지우를 감싸 안으며 몸으로 충격을 막았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앞길은 이미 빗물과 흙이 뒤섞여 질척한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철거촌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가로등은 하나씩 사라졌고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실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5분이면 됩니다, 대표님. 최 실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룸미러에서 소연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 5분이 소연에게는 5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차가 크게 한번 꺼졌다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뒷바퀴가 진흙에 빠져들었어요. 최 실장이 엑셀을 밟았지만 타이어는 그 자리에서 헛돌기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대표님, 최 실장이 외쳤지만 소연은 이미 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어요. 맨발이 진흙탕을 밟는 순간 발목까지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빗줄기가 드레스를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 뒤쪽으로 달려가 두 손으로 트렁크 부분을 힘껏 밀었어요. 빨리요. 빨리 밀어요.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얼굴로도 튀었어요. 차가운 흙덩이가 눈가에 달라붙었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온몸의 힘을 발바닥까지 끌어모았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찢겼습니다. 손가락에 진흙이 박혔어요. 손톱이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왔지만 그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었어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고 발바닥으로 진흙을 박차며 밀었습니다. 마침내 타이어가 헛도는 소리가 멎고 차가 앞으로 밀려나는 소리가 났어요. 소연은 차에 오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거든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강렬한 라이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였어요.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비닐하우스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는 괴물의 눈 같았어요. 소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저 안에 있다면 저 괴물이 지금 남편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철거촌 입구에는 이미 용역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이 비닐하우스 벽면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어요. 부서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뒤섞였습니다. 소연의 발이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덩치 큰 남자가 소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용역 반장이었어요. 소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여긴 위험해요, 아줌마. 민간인은 들어오면 안 돼요. 소연은 진흙탕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무릎이 땅을 찍는 순간 뼈 깊은 곳까지 충격이 전해졌어요. 손바닥에 진흙과 자갈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죽이려는 거예요? 남자가 발을 빼내려 했지만 소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무릎을 꿇은 채로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진흙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사이 최 실장이 달려왔어요. 용역 2명이 막아섰지만 최 실장은 온몸으로 그 앞을 버텼습니다. 밀고 밀리는 사이 소연은 무릎을 짚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이름도 주소도 어떤 집인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지우의 몸에서 느꼈던 온기, 아이의 등에 배어있던 그 냄새만을 따라 무작정 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야 한쪽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닐과 판자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낡은 우편함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글씨가 선명하게 읽혔어요. 강운호. 소연의 발이 그 자리에서 딱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손이 우편함을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빈 유골함 앞에서만 불렀던 이름이 지금 이 녹슬고 찌그러진 우편함 위에 수수하게 쓰여 있었어요. 아내인 자신도 몰랐던 주소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철거촌 한 구석에서 남편은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였어요. 남편이 7년을 버텨온 곳이 이 작은 우편함 옆에 이 찢어진 비닐 안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채로 소연은 우편함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는지 눈물이 흘렀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름 석자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새삼 실감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터져 나왔어요.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우편함 바로 옆 비닐하우스의 천장을 향해 내리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뼈대가 휘고 비닐이 찢기고 내부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연의 눈이 그 비닐하우스 입구를 향했습니다. 우편함에서 딱 2걸음 거리였어요. 소연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온 직후였습니다. 소연의 다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굴착기 삼날이 비닐하우스 천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쇠덩이가 천천히 내려오는 그 아래로 소연은 몸을 최대한 낮추어 기어들어갔어요. 무릎이 진흙을 찍었습니다. 손바닥이 날카로운 자갈을 밟았어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삼날이 보였고 그 삼날이 향하는 비닐하우스 입구가 보였어요. 소연은 그 입구 앞에 등을 돌리고 섰습니다. 두 팔을 옆으로 벌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땅을 딛고 굴착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드레스가 빗속에서 바람에 펄럭였어요.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도 기계 굉음도 그 외침을 막지 못했어요. 용역들이 멈칫했습니다. 굴착기 기사도 조작을 멈추었어요. 소연은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 죽이고도 당신들 편히 살 줄 알아요? 여기 두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굴착기가 멈췄습니다. 철거 현장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용역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 최 실장이 굴착기 쪽으로 달려갔어요. 두 손으로 사다리를 붙잡고 기사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굴착기 엔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 비닐하우스 입구를 향해 몸을 낮추었어요. 찢기고 구겨진 비닐 틈 사이로 기어들어가려는 순간 무언가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낯익은 냄새였어요. 진흙 냄새와 빗물 냄새와 썩은 냄새 사이에서 그 냄새만이 달랐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오래 배어든 담요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채취. 소연이 7년 동안 꿈에서만 맡아왔던 냄새였어요. 남편의 냄새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지우의 몸에서 희미하게 나던 그 냄새와 같은 것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수년을 살아온 냄새였습니다. 코끝에 닿는 그 냄새가 소연의 눈물샘을 건드렸어요. 이 냄새를 남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어둠이었어요. 비닐 천장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흙바닥에 고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익숙해지자 구석구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쪽 구석에 빈 깡통 몇 개, 닳고 다른 책 몇 권, 종이가 다 찢어진 달력 한 장. 삶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신문지 위로 낡은 담요 한 장이 있었어요. 담요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쩍 마른 어깨, 툭툭 튀어나온 등뼈, 앙상하게 야윈 목덜미. 7년 전 기억 속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건강했고 넓었고 단단했습니다. 소연이 기대면 세상을 다 안아줄 것 같던 어깨였어요. 지금 눈앞의 이 뒷모습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몸은 알았어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목덜미의 선이 그랬어요.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살짝 낮게 처지는 그 모습이 그랬습니다. 소연이 결혼 후 수백 번 등 뒤에서 안아본 바로 그 어깨였거든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두 손으로 흙바닥을 짚으며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신문지를 밟았어요. 손이 담요 끝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소연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다리였어요. 정강이부터 발끝까지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괴사였어요. 피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소연은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저 다리는 치료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 없는 비명이 가슴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흙바닥 위로, 신문지 위로, 뚝뚝.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매일 밤 약을 삼키며 죽지 못해 버티던 그 7년 동안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썩어가는 고통을 참으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딸 하나를 품에 안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 가슴이 두 손으로 쥐어뜯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손을 뻗어 남편의 앙상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희미하게. 소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꽉 눌렀어요. 이 온기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지우야. 아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지우 왔니?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소연은 몸을 낮추어 남편의 얼굴 옆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코끝이 닿을 듯한 거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야. 소연이야.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열렸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흐릿했어요. 7년의 세월과 고통이 그 눈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눈이 소연의 얼굴 위에 머무는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줄줄. 소연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른 가슴이었어요. 뼈가 만져졌습니다. 7년 전에 그 넓고 단단한 가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심장 소리는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소연은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 떨리는 손이 소연의 뺨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이 소연의 뺨을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오래 기억하려는 것처럼, 다시는 이 온기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소연은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꼭 눌렀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소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두 팔로 받치려던 순간이었어요.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남편의 위도단이었어요. 가슴팍 안쪽에 천으로 몇 겹이나 두르고 또 두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소연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낡은 테이프가 몇 겹이나 감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 USB 본체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꼼꼼하게 둘러져 있었어요. 소연은 그것을 뒤집어 보고 다시 앞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낡고 작고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의 가슴 안쪽에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저렇게 썩어가는 동안에도, 어린 딸과 이 비닐하우스에서 버티는 동안에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소연은 그게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함부로 품을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견뎌왔다는 것도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소연은 USB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일단 살려야 했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어요. 최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차였습니다. 어떤 기록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들것 위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고 그 옆 좁은 자리에 지우가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오른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왼손으로는 지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손 모두 차가웠습니다. 두 손 모두 소연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지우가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열이 올라 흐릿하던 눈이 조금 떠졌어요. 아이는 외투 안쪽을 더듬더듬 뒤지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낡은 잡지 기사였어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고 접힌 자리마다 하얗게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기사 한가운데 소연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이 처음 대표직을 맡았을 때 찍힌 것이었어요.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열로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다리가 썩어서 못 일어나요. 매일 밤 이 아줌마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이 대장 아줌마가 나 지켜줄 거라고. 그래서 아빠 쓰러진 동안 제가 몰래 만년필 들고 왔어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소연의 손에서 잡지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줍지 못했어요. 줍는 것을 잊었습니다. 남편이 7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며 울었다는 것이었어요. 두 다리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 사진 한 장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한가운데가 뭉텅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빗길을 달리는 동안 소연의 눈앞에 7년 전의 장면들이 하나씩 밀려왔어요. 2017년 봄이었습니다. 소연이 29살 되던 해였어요. 저녁 늦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차가 산길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소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끊어진 전화기만 내려다보았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평온하게 들리던지 소연은 그 소리가 오히려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연은 쓰러졌습니다. 하열이었어요. 수술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사산되었다고요. 7달을 품었던 아이였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충격이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술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이도, 앞으로의 시간도. 전부 다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소연은 관을 두 손으로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목이 쉬도록 나도 데려가라고, 왜 나만 두고 가냐고. 주변 사람들이 소연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소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관 안에 남편과 아이가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소연은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약 없이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7년 동안 소연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지우가 소아과 병동으로 이송되는 사이 소연은 최 실장과 함께 복도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드레스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학수였어요. 양복은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고 얼굴에는 여전히 그 기름진 여유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 앞에 서서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은 놈을 살려낼 셈이냐. 꼴 좋다. 소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차학수가 복도를 따라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소연의 눈에 낯선 장면이 들어왔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차학수가 당직 의사와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학수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의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의사는 그것을 빠르게 가운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유리 너머 소연 쪽을 흘깃 보았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차학수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연은 최 실장의 팔을 잡았어요. 실장님, 저 의사 지금 남편한테 무슨 짓 하려는 거예요? 최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조용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소연에게 돌아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투약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소연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최 실장이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소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그이 한 번만 더 빼앗기면 나 진짜 못 버텨요. 실장님, 제발 지켜주세요.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소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차소연 대표 정체불명 남성 병원 이송. 가짜 남편 내세워 경영권 사기 의혹. 호텔 홍보팀 발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소연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전화기가 쉼없이 울렸지만 소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힘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각혈을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붉은 것이 보이는 순간 소연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담당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피라도 뽑아가세요. 뭐든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는 소연을 부드럽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최 실장이 소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어요. 최 실장이 노트북 화면을 소연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USB 안의 파일들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7년 전 사고 당일 차학수가 사고를 위장해 의뢰한 지시 문서와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000억 원대 비자금 장부 스캔본, 직접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 사고 현장 인근의 위치 기록, 주고받은 지시 메시지, 그리고 사고 직후 거액이 지급된 보험 서류까지. 남편이 목숨 걸고 7년을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소연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 하나로 차학수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어요. 최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대표님. 소연은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슴 안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 끝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어떤 표정도 없었고 시선은 오직 소연 한 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몸이 소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학수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남편도 지우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버텨야 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구두 소리가 멈추는 순간 소연의 손이 무의식처럼 바닥을 짚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윤곽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2명, 그 옆에 검은 옷의 남자들, 그리고 맨 뒤에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걸어오는 차학수. 소연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어서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버린 건지 소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의사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감촉이었어요. 서류에는 소연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 긴 문장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의사의 도장이 2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소연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장이 찍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그 자국이 손끝에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서류 한 장이 소연이라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서류였습니다. 차학수가 소연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평온했습니다. 조용히 따라가면 다들 편해. 내가 선택해. 소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어요. 버텨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가슴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사이 검은 옷의 남자 둘이 소연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소연은 발버둥 쳤습니다. 두 팔에 힘을 주어 빠져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손이 팔뚝 깊숙이 파고드는 감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차학수가 중환자실 유리문을 밀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두 밑창이 병실 타일 위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어요. 소연의 눈이 그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따라갔습니다. 차학수가 남편의 병상 옆에 멈추어 서더니 아무 말 없이 구두 앞코를 들어 산소호흡기 줄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줄이 눌렸습니다. 기계에서 나던 규칙적인 소리가 흔들렸어요. 피하던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소연은 두 팔을 잡힌 채로 온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발이 바닥을 찼습니다. 차학수가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내 남편 숨통, 내가 쥐고 있어. 차학수는 유리문을 나서며 소매를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미 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운호가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차학수는 그날 밤 바로 움직였어요.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차학수에게 죽음과 다름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운호의 차를 낭떠러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없앴어요. 그래서 소연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일이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학수의 눈에는 처음부터 소연도, 운호도, 지우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리해야 할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소연의 무릎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잡고 있던 남자들이 무게를 버티지 못해 함께 기울었어요. 소연은 두 손으로 차가운 병원 바닥을 짚으며 유리문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뚝까지 번졌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그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작은아버지. 차학수가 구두를 서서히 들었어요. 기계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유리문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작고 얇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소아과 병동 쪽에서 맨발로 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액 자국이 남은 손등을 뻗으며 달려오는 아이를 보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차학수가 먼저 손짓했습니다. 보안요원 둘이 지우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이가 팔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우가 소연을 향해 두 팔을 내밀며 울기 시작했어요. 차학수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픈 게 아니라 미친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이 소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도 아이 앞에서요. 7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말이 아이의 마음속 어느 자리에 박혀 얼마나 오래 남을지 소연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뒤틀렸어요. 차학수가 일어서서 소연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한 발짝이라도 병실 밖으로 나가면 저 아이는 연고 없는 해외 입양기관으로 보내버리겠어. 소연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막 찾은 딸이었어요. 7년 만에 겨우 손에 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잃는다는 것은 소연에게 두 번째 죽음이었어요. 소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차학수가 원하던 답이었어요.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고 지우가 다시 끌려갔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소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소연은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을 수 없었어요. 소연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온몸에 줄을 달고 기계에 연결된 채로 손톱으로 유리를 긁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어요. 소리 없는 비명이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의사가 소연의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차가운 것이 혈관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손톱으로 손바닥을 찍어가며 버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 둘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들었어요. 손목이 결박되었습니다. 발목도 묶였어요. 입에는 재갈이 물렸습니다. 소연은 목을 비틀어 소리를 내려 했지만 재갈 너머로 나오는 것은 힘없는 신음뿐이었어요. 들것이 복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소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이 있는 방향을 보려 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이 시야에 들어왔다 사라졌어요.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남편의 손이 보였어요. 침대 위에 놓인 기계에 연결된 그 앙상한 손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수도 없었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2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법인 자금 횡령 혐의였습니다. 최 실장이 소연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소연은 알았습니다. 소연은 결박된 채로 손목 안쪽만 가까스로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마지막 손발이 잘려나갔어요. 격리 병실은 하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잠긴 문 하나. 소연은 그 안에 홀로 남겨졌어요. 약 기운이 돌았지만 잠들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손톱으로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어요. 바닥 한쪽에 작은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의 분홍색 머리끈이었어요. 아이가 끌려가면서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싸구려 고무줄에 작은 구슬 2개가 달린 낡고 작은 머리끈이었습니다. 지우가 매일 하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소연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소연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였어요. 다음 날 방 안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스피커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병원 밖에서는 차학수의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전체에게 영상 하나가 배포되었어요. 소연이 발작하듯 쓰러지고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었는데 그것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빠르게 퍼졌어요. 소연을 안타깝게 여기던 직원들의 얼굴에서 연민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조인식 하루 전날 밤 차학수가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조인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중환자실 산소호흡기 전원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가 끝난 것이었어요. 차학수는 복도 창밖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격리 병실 안 소연은 2번째 주사를 맞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소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혀로 입안을 더듬었습니다.
혀 아래 깊숙이 밀어 넣어둔 USB의 감촉이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소연은 혀를 깨물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흐릿해지는 정신을 조금 더 붙잡아 주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소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요. 소연이 손톱으로 벽을 긁기 시작한 것은 격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끝이 닿았어요. 하얀 벽의 표면이 손톱 끝에 차갑고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었거든요. 소연은 천천히 손톱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우가 지금쯤 이만한 키겠지 하고 짐작되는 높이의 선을 그었어요. 그보다 조금 낮은 곳에 또 하나. 작년의 지우, 재작년의 지우. 한 번도 곁에 있어 본 적 없는 아이의 키를 소연은 이 차가운 병실 벽에 혼자 재고 있었습니다. 벽가루가 손톱 안쪽에 하얗게 끼었어요. 소연은 그것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해. 지우 때문에라도. 소연은 사흘 동안 이 방 안에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차학수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가두어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죽이면 더 간단했을 텐데. 그런데 왜 격리만 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하나였습니다. 소연이 살아있어야만 차학수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조인식 최종 서명이었습니다. 차소연 명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였거든요. 수천억 원짜리 리베이트가 걸린 계약이었어요. 소연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들은 한 푼도 내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학수가 7년을 공들여 준비한 판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이었어요. 그 숫자가 차학수의 사리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사흘 내내 되풀이해서 생각했어요. 약 기운에 정신이 흐릿해질 때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찍으며 이 생각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소연은 창가로 걸어가 겉옷 주머니 안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종이봉투에 감촉이 닿았습니다. 격리 직전 최 실장이 몰래 찔러 넣어준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꺼내 펼치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어요. 첫 번째 서류는 변호사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소연이 시신으로 발견될 경우 차소연 명의의 모든 경영권이 즉시 사회공익재단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보내온 공문이었습니다. 차소연 회장이 조인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투자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연은 두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 2장이 전부였습니다. 소연이 가진 펜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면회를 신청하자 차학수는 2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여유가 걸려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의 여유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침대 끝에 반드시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학수의 눈이 잠깐 좁아졌어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차학수가 그것을 받아 읽어 내려갔어요.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멈추었어요. 소연은 그 타이밍에 두 번째 서류를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조인식에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은 끝이에요. 제가 죽으면 경영권은 재단으로 넘어가요. 어느 쪽이든 작은 아버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차학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빛이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차학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최 실장 석방, 남편 치료 보장, 지우 혼자 두지 않기. 세 가지예요. 차학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는 것을 삼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리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허튼 짓 하면 내 남편은 죽어.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꽉 쥐고 있었던 자리에 손톱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찍혀 있었어요. 소연은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으니까요. 병원 정문을 나선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잠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차 매연과 저녁 밥 냄새가 섞인 그냥 평범한 거리의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게 코 속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소연 자신도 몰랐어요. 주차장 구석에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최 실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염이 며칠치 자라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했어요. 사흘 내내 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소연이 나오기를 기다렸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멈추었어요. 최 실장도 차 문을 열다가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한가운데서 그냥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볼을 타고 턱까지 그냥 흘렀습니다. 최 실장이 차에서 내려 소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 고개 숙임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데려간 곳은 병원 근처 낡은 국밥집이었어요. 허름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마자 두꺼운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소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바닥 가득 온기가 번졌습니다. 사흘 동안 차가운 병실 바닥만 짚었던 손이었어요. 병원 복도 타일의 냉기, 유리창 표면의 서늘함, 결박 뒤의 딱딱함, 그것뿐이었던 사흘이었습니다. 그 손에 이 뚝배기의 온기가 닿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뚝배기 안 국물에 소연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최 실장은 모른 척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최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대표님. 소연은 대답 대신 국물을 한 번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사흘 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최 실장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7년 전 사고 직후 차학수가 차명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수신 계좌의 명의자 이름을 최 실장의 손가락이 짚었습니다. 박씨, 전직 사고 처리 기사였어요. 소연의 숟가락이 뚝배기 안에서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7년 동안 살을 꿰매어 품속에 숨겨온 USB 안에 이 이름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이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그 밤 낭떠러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사람이었어요. 법정에서 입을 열면 차학수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남편이 두 다리를 잃고 빈민가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이것 하나를 놓지 않은 이유가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국밥집을 나선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소연은 차에 오르기 전 휴대전화 화면을 열었습니다. 병원 앱에 남편의 심박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선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소연은 그 선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화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차가 서해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흘렀어요. 소연은 남편의 심박수 화면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학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허튼 짓 하면 내 남편은 죽어. 그 말이 어둠 속 차 안에서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해안 어촌마을은 안개에 잠겨 있었어요. 차가 좁은 비포장길 끝에 멈추었습니다. 소연은 차 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금기와 생선 비린내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소연은 그 냄새를 그냥 맡았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7년 전 그 밤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생각 하나가 새벽 내내 소연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낚시터는 마을 끝 물창고 옆에 있었어요. 허름한 천막 아래 낡은 의자 하나, 그 위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였어요. 60살은 넘어 보였고 깡마른 어깨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쥔 손이 가늘었어요. 소연과 최 실장이 다가가자 박 씨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낚싯대를 내려놓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누구요? 여기서 당장 나가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오래 품고 산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소연이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 안개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 실장이 소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학수가 보낸 남자들이었어요. 둘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움직인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소연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쓰러졌어요. 최 실장이 소연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천막 기둥을 붙잡은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 씨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오래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새벽 안개가 천막 아래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은 그 소리에 숨을 멈추었어요. 박 씨의 머리가 낮아졌습니다.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7년 전 차학수에게 의뢰를 받은 것은 맞았습니다. 차를 밀어 낭떠러지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차가 떨어진 뒤 불길 속에서 사람이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은호였어요. 두 다리가 으스러진 채로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를 차학수에게 신고하지 않았어요. 폐가 하나를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도 잘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로 옮겨두었어요. 소연의 발끝이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박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였어요. 2017년 봄이었습니다. 차학수의 두 번째 지시가 떨어진 날이었어요. 아이를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받아들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이였어요. 박 씨는 그 아이를 안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학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쥐었거든요. 박 씨의 손가락 하나를 작고 차가운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박 씨는 폐가로 갔어요. 자신이 강은호를 숨겨둔 그 폐가로요.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어두웠습니다. 겨울이었어요. 폐가 바닥은 차갑고 거친 시멘트였고
낡은 담요 한 장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강은호였습니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몸으로 두 팔로 시멘트 바닥을 짚으며 이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어요. 박 씨가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강은호가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신발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수백 번 되풀이했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신발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강은호는 그날 박 씨에게 딱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소연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차학수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위험해져요. 내가 평생 지옥에서 살 테니 그 사람만은 지켜주세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 내내 등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호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어요. 으스러진 다리로 시멘트 바닥에 앉아 그래도 아이만은 따뜻하게 안고 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운 감촉이 무릎뼈를 타고 스며들었지만 그것이 아팠는지 아닌지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소리를 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빠져나왔어요. 소연이 수면제를 삼키며 겨우 아침을 맞고 우울증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던 그 7년 동안 남편은 으스러진 두 다리로 시멘트 바닥을 기어다니며 딸을 키워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소연이 찾아올까봐, 그래서 소연이 위험해질까봐. 그 사람은 지옥 같은 날들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소연은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낚시터에 안개 속에 소연의 울음소리가 번졌어요. 한참 후였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박 씨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단단히 다물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 하나를 박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차학수가 조인식 직후 박 씨를 제거하려 한다는 지시 문서였어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조인식장에 나와주세요. 증언해 주시면 당신도 살고 내 남편도 삽니다. 박 씨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USB 속 장부 파일이었어요. 1,000억 원대 비자금, 이체 내역, 통화 녹취, 지시 문서. 주요 언론사 이메일 주소가 화면 가득 떴습니다. 예약 전송 시각을 내일 오전 10시로 설정했어요. 조인식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소연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예약 완료 문구가 떴습니다. 차학수의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소연이 그 줄의 끝을 쥔 것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소연은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제지하려다 소연의 얼굴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병상 옆에 앉았어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그 맥박을 손끝으로 느끼며 남편의 귀 가까이 입을 가져갔어요.
여보, 우리 지우 잘 있어. 당신이 지킨 우리 딸, 이제 내가 지킬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그때 최 실장이 병실 문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학수의 수아들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소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은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그 안개 속으로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근처 찜질방 화장실이었어요. 소연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얼굴이 비쳤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소연은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들어 거울 위에 손바닥을 짚었어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소연은 작게 말했어요. 이제 약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텐 당신이랑 지우가 있잖아. 거울 속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눈은 소연이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눈이었어요. 위 세 가지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보완해서 전면 제작성했습니다. 글로벌 매각 조인식장 안은 눈이 부실 만큼 환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흰 테이블보 위에서 반짝였고 각국에서 온 외빈들이 삼삼오오 모여 유리잔을 부딪혔어요. 중계 카메라가 단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되는 생방송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오늘이 어떻게 끝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차학수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맞춤 양복 위에 행커치프를 꽂은 그 모습이 이 자리의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리였으니까요. 오늘은 이 호텔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낀 외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학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소연은 그 미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7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격리병실 복도에서도 저 미소를 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열렸어요. 또가,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뒷문으로 쏠렸어요. 검은 롱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복처럼 짙은 검정이었어요. 장식 하나 없이 단순한 선이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걸어오는 사람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 실장이 한 발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어요. 소연이었습니다. 격리병실에서 나온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연의 얼굴에는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감추었어요. 입술을 가볍게 깨물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시선은 오직 단상 하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 드레스 안에 손가락 두 마디만 한 만년필 하나만 품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만년필이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어요. 버텨야 해.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소연의 두 다리가 그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술렁임이 퍼졌어요. 외빈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상 위에 차학수가 멈추었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여유롭던 미소가 아주 잠깐 파르르 떨렸어요. 그것을 소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학수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와 소연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소연의 어깨 위에 올렸어요. 사람들 눈에는 반가운 인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이 어깨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소연은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학수가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사인하고 꺼져. 안 그러면 오늘이 내 가족 제삿날이야. 숨결이 귀 안쪽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손의 힘이 더 세졌어요. 소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손이 7년 전 남편의 차를 낭떠러지로 보냈다는 것을 소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손이 갓난아이를 빼앗아 죽이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학수의 손이 어깨에서 떨어졌어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면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붉은 점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닐하우스 흙바닥 위에서 뼈만 남은 채 쓰러져 있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지우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어요. 두 뺨에 보조개를 쏙 파이게 하며 울고 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은 옅게 미소 지었어요. 카메라를 향해서요. 차학수가 계약서를 들고 단상 옆에 섰습니다. 보조 직원이 서명용 펜을 쟁반 위에 올려 소연 앞으로 내밀었어요. 반짝이는 은색 펜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에 펜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소연은 그 은색 펜 대신 드레스 안쪽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고 끝이 그을리고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만년필이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가 그것을 포착했어요. 전 세계 화면에 그 만년필이 잡혔습니다. 차학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차학수는 아직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연은 손에 쥐었던 은색 서명용 펜을 차학수 쪽으로 던졌습니다. 펜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차학수의 왼쪽 뺨을 스쳤어요. 차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외빈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카메라가 소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소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손이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는 매각식이 아닙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행사장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통역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외빈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학수 부회장의 살인과 영아, 유기 범죄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꺼운 담요처럼 행사장 전체를 눌러버린 침묵이었어요.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잔을 들었던 손도, 펜을 쥐었던 손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차학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초가 지났어요.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최 실장이 먼저였습니다. 요원들 앞을 몸으로 막아섰어요. 그의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 호텔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로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이 팔을 벌려 통로를 막아섰습니다. 요원들과 경호원들이 마주보며 대치했어요. 차학수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기름진 여유로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가 직접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소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행사장 메인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졌어요. 차학수의 손가락이 소연의 목에 닿기 직전 스크린 전체를 가득 채운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빈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차학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스크린 속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차학수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7년 전 어두운 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던 그 목소리가 행사장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차학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외빈들이 통역 이어폰에 손을 갖다 댔어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단상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바닥에 힘을 꽉 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 안쪽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스크린 꺼, 당장 꺼버려. 차학수의 고함이 행사장을 흔들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방송 장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방송 송출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최 실장이 1시간 전부터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시스템을 완전히 잠가두었거든요. 요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어깨로 들이받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학수의 두 눈이 카메라를 향했다가 스크린을 향했다가 다시 출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로도 달아날 수 없었어요. 행사장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스크린을, 차학수의 얼굴을, 단상 위에 선 소연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차학수가 카메라를 향해 한 발 내딛었다가 그 발이 허공에서 멈추었어요. 렌즈가 그 장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스크린 영상이 바뀌었어요. 철거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적외선으로 담은 영상이었어요. 굴착기가 비닐하우스를 짓누르고 용역들이 새 파이프를 휘두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켠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손짓하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밀어.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차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단상 위에서 차학수를 내려다보았어요.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름진 여유로움이 얼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열렸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굴러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남자는 60대로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차학수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두 눈이 휠체어를 향하는 순간 얼굴 전체가 돌처럼 굳었어요. 박 씨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두 손이 마이크 받침대를 잡았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을 비추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랫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가까스로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차학수 부회장의 지시로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7년 전 그분의 차를 낭떠러지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박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두 손이 받침대를 붙잡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소연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떨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7년을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는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외신 기자들의 노트북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손길이 바빠졌어요.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기자들의 손가락이 하나둘 멈추었습니다. 1,000억 원대 비자금 장부였어요. 통화 녹취 파일, 차량 위치 기록, 지시 문자 메시지, 보험 서류까지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 다리가 썩어가는 동안에도 가슴에 품고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소연은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악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단상 모서리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외빈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반으로 접었다가 한 번 더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악수 쪽을 향해 던졌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계약서 찢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박수 소리보다 크게 울렸어요.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 밀리는 소리, 언성을 높이는 외국어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엉켰어요. 그 소란 속에서 행사장 연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최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단상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차악수의 목에 핏대가 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이 감히. 말이 끊겼어요. 수사관이 차악수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오른팔을 잡았어요. 차악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맞춤 양복 소매가 구겨졌어요. 딸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짧은 소리 하나가 소연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차악수가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단상에서 내려와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수사관들 사이에서 두 팔이 잡힌 채 질질 끌려오는 차악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악수의 눈에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단단히 닿아 있었어요.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작은 아버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차악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그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짓눌려 있던 바위 덩어리가 천천히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소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복도 저 끝에서 작은 발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휠체어를 밀었고 그 옆에서 지우가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따라왔어요. 소연은 행사장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뛰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세게 두드렸지만 소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저 멀리서 굴러오는 바퀴 소리만이, 작은 발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우가 소연을 발견하는 순간 달려왔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지우가 소연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껴안는 순간 아이의 등에서 열기가 전해졌어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 냄새 깊은 곳에 아이의 체온이 살아있었습니다. 소연의 두 팔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휠체어 바퀴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은 지우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걸렸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얼굴이 지금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얼굴이 기억 속의 얼굴과 너무 달랐거든요. 뺨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었어요.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목덜미는 소연의 손목보다 가늘어 보였어요. 이 사람이 7년 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세월이 저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눈이 소연을 향했어요. 흐릿하고 힘없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소연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7년 전 결혼식장에서 소연의 손을 잡으며 웃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소연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갈이 깔린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무릎뼈에 닿는 순간 뼈 깊은 곳까지 한기가 스쳤지만 소연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릎 걸음으로 휠체어 앞으로 다가갔어요. 두 손으로 남편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담요 아래로 느껴지는 감촉에 소연의 손가락이 굳었어요. 뼈였습니다. 살이 아니라 뼈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 무릎으로 7년을 버텼구나. 이 다리로 지우를 업고 안고 살았구나. 소연은 그 무릎 위에 천천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담요를 적셨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7년 동안 매일 밤 혼자 삼켰던 울음이, 약 기운에 억눌렀던 울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이 소연의 머리 위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닿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마치 소연이 진짜인지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천천히 손바닥이 내려왔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소연의 두피를 통해 느껴졌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 손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이 손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 온기가 진짜라는 것을요.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었어요. 소연아, 우리 이제 안 헤어져도 돼. 소연의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우가 소연의 등 뒤에서 두 팔을 돌려 소연을 안았어요. 7살짜리 아이의 두 팔이었습니다. 힘이 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등 전체로 번졌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행사장 안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58살의 그 남자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소매가 젖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호텔 직원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조용하고 느린 박수였어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울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볼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소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행사장을 나섰어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앞 작은 정원이었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켠 나무가지에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소연은 휠체어를 밀며 자갈 깔린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7년 전에도 이 길을 걸었어요. 남편이 늘 소연의 손을 잡고 걷던 길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손만 잡고서요. 그 기억이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지우가 소연의 앞에 섰어요. 두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소연이 눈썹을 살짝 올리자 지우가 수줍게 웃으며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색종이 꽃목걸이였어요. 색종이를 손으로 찢어붙인 꽃잎들이 실에 깨어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꽃잎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아빠의 무릎 앞에 앉아 작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을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소연의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지우가 까치발을 들어 소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소연의 목덜미를 간지렸습니다. 소연은 숨을 참았어요. 아이의 눈이 소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두 뺨에 보조개가 쏙 파였어요. 엄마,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지? 우리가 있잖아. 소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볼을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끌어당겨 꽉 껴안았어요. 지우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쿵쿵. 빠르고 건강한 소리였어요. 소연이 한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우의 손을 그 위에 포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어요. 소연이 그 손들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세 사람 모두의 온기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응. 이제 다시는 안 떨어져. 사랑해.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약하고 가느다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느꼈어요. 그 손이 소연의 손을 꼭 쥐고 있다는 것을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원 나무가지가 바람에 살랑였어요. 자갈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7년 동안 자신을 버티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하지만 꼭 세상에 전하고 싶은 당신만의 소중한 사연이 있나요? 별에는 밤은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된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